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대응 정책, 그리고 한국의 기성세대 및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고 할지라도 국내외 할 것 없이 언택트, 온라인 시대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실 업무나 학업 면에서 어려움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상당했죠. 많은 국가들이 국민들을 위한 재난 긴급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고용 안정 지원금, 미취업 청년 지원금 등 전국적인 사업 이외에도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고, 또 이전부터 청년들 대상으로 창업 지원 경진 대회라던가 취업 교육, 데이터 분석 전문 교육 등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기성세대들의 다양한 정책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다경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그런 정책과 지원 사업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급 재난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좀 지역적으로까지 여러 경제 지원 사업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런 지원들이 좀 재난 구제를 위한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는 부분이 물론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특히 미취업 청년이라던가 특히나 그 소상공인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이더라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경제적 지원을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몇몇의 청년분들은 이런 현금성 지원을 가지고 뭐 유흥업소를 간다던가 뭐 개인적인 일에 소비한다던가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좀 각자의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좀 시민의식 이런 거랑 직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도 경제적인 지원 사업은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이고 좀 임시 방편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죠. 분명히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을 해결해주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금융이나 뭐 재정 정책 같은 거는 구제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어떤 궁극적인 대안을 해결해주지는 않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단기적인 것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좀 그런 해결책이나 뭐 개선 방안을 좀 도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그런 취업 교육이라던가 뭐 전문 교육, 뭐 데이터 교육 뭐 이런 것들 기존에 있던 지원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교육들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평가를 제가 섣불리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좀 유용하고 실제 기업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용적인지 사실 저는 좀 의문점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교육 사업들이라던가 뭐 청년들 개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던가 그런 실업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각 분야에서도 이에 따라서 기존의 것에서 무언가 탈바꿈이 필요한 시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현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창업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한국은 중국과 뭐 미국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스타트업이 이제 생성되는 그 개수가 현저히 낮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뭐 데이터 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 교육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스타트업을 향한 뭐 지원, 그다음에 뭐 기업 지원이라든지 정부 지원들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SK 같은 경우에 선정이 된다면 이제 사무실을 이제 대여를 해주던가 혹은 이제 개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신 월급을 지원을 해주던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지원들이 계속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아이디어가 좋으면 직접 바로 창업을 시작해도 괜찮지 않은 시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국가 지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프리랜서 고용 안전자금을 받았던 사람인데,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기준이 다 정해져 있겠지만 좀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더 이제 강화하거나 뭐 뺄 부분은 빼거나 네,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제 친구분이 되게 생각이 났었는데, 사실 졸업을 하게 되면서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취업 준비 시간이 2년이 지속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함을 느꼈고, 이러다가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창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서비스나 뭐 산업 분야나 아니면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새롭게 창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도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동현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더 인상적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경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정책들과 지원 사업들에 대해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미취업 청년 지원금이나 지역별로 제공하는 그 보조금의 경우 생각보다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서 수혜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 최근에 일을 하는 것보다 지원금을 받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할 정도로 청년들의 취업률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또 창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지원금이 필요하듯이 또 그런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청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수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청년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이번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부와 기관, 기업 모두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각 분야에서의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와 기성세대가 빠른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청년들과 함께 협력할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성세대 또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스포츠계에서는 이런 것들, 또 해외 취업 준비생 혹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자유롭게 각자 의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경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런 스타트업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대신해서 대변을 해보자면 그런 뭐 청년 실업 같은 그런 문제에 대응해서
어떤 뭐 교육이라던가 취업 교육이라던가 전문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막 개발을 하고 뭐 그런다기보다는 조금 더 사회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지금 뭐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구조적인 부분이랑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제도 같은 거를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합적인 거지 사실 저희 청년들의 개별적인 역량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 세대가 진짜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청년에서 부터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사회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까지 학생이었고 또 앞으로도 학생이고 싶은 제가 조금 원하는 바가 있다면 아니면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보자면 저희가 좀 점점 더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의 미래에 대한 대응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이제 뭐 이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뭐 교육이나 근무 회의 이런 거 다 원격으로 진행이 되고 뭐 쇼핑이나 오락이나 뭐 의료, 행정, 뭐 금융 뭐 모든 업무들이 지금 비대면 서비스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좀 사회적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벌써 아무래도 뭐 디지털 격차 이런 문제들도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뭐 확진자 동선 파악 등과 같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감시 사회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좀 잘 뒷받침화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조금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은 인프라나 인력이나 인재나 그런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포용적인 사회적 제도랑 그런 개인정보 보호 및 그런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라든지 이런 디지털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환이 있었고 변화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예측해 보기도 하고 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분야에서 또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개인정보 처리 문제 같은 부분은 앞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서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현님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으로 한국과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다 수행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개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회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굴 데이터를 모을 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이슈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인공지능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법적인 개선이 앞으로 조금씩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현재 최근
좋은 개발자 인재들을 구하기 힘들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좀 왜냐하면 돈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m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인재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 그다음에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제 개발자를 구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런 면에서 개발자들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환경들이 대한민국의 인재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물론 정부 측에서나 기업 측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겠지만 좀 더 개발자들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그런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더 무한한 자금적인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정말 이런 인공지능 분야나 이런 뭐 4차 산업 분야, 혹은 더 디지털화된 산업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이런 중국에서의 격차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화폐나 핀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5년은 앞서고 있지 않나라는, 최소 5년은 앞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제 주변 지인들과 같이 뭐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 이런 카카오페이가 도입이 됐을 때 뭐 저에게 이제 야 중국에 이런 거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글로벌 사회의 변화에 이런 한국 사회에서도 더욱 눈을 뜨고 또 협력할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보수적인 태도도 있지만 뭐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더욱 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은 경은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느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30% 관중 입장 혹은 육성 응원 대신에 박수 응원만으로 응원을 하는 등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만의 방역 체계가 잘 구축되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에서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생활체육에서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나 각 처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각 분야의 청년 대표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효율적이고 또 다방면적으로 새로운 대응 전략과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각자 말씀 주신 대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구조적 변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분야를 대표해서 자리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희가 논의한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의 정책적인 분야라든지 산업, 교육 분야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